한국? 그냥 케이팝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국을 덫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몰래,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한 해외 기자만이 이상함을 눈치챘거든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본 건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이사짐을 든 가족들이었죠. 세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류 열풍일 뿐이야, 곧 사라져라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수천 명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어요. 여행이 아닌 정착을 위해서요. 과연 이 기자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비밀은 뭘까요? 좋아요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케이트 브라운은 해외 언론사 소속 기자다. 단기 취재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국제공항을 거쳐온 경험으로 봐도 이곳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보통의 국제공항이라면 셀카봉을 든 관광객들, 가이드북을 펼쳐든 여행자들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이 끌고 온 짐부터가 달랐어요. 작은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라 대형 짐가방을 두세 개씩 끌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는데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단순한 여행의 설렘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진지함과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한국어 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가족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광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출장도 아니었어요. 정착을 위한 이동, 아니 이주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발음이지만 이미 이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최근 몇 달 사이 장기 체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어요. 예전에는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한류 문화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같았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매력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는 장기 체류 비자나 거주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외국인들이 여러 명 보였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다양한 언어로 능숙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번째 취재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입국장은 관광지가 아니었다. 이 한 줄로 시작된 한국 취재는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8층 호텔방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번 취재의 진짜 목표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데이터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현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노트북을 켰다. 한국에 대한 기본 데이터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들은 취재를 오기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해외 특파원으로 15년간 일하면서 각국의 기본 지표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항에서 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먼저 의료 접근성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의료진 수준도 세계 상위권이었고 의료기기와 시설 또한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구급차 도착 시간이 평균 7분 이내였습니다. 치안 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력 범죄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야간 보행 안전도에서는 상위 3번째 안에 들었어요.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통 인프라를 살펴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의 정시성은 99%를 넘어섰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편에 속했습니다. 도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고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전국을 빈틈없이 연결하고 있었어요. 통신 인프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첫 번째였어요. 오지 네트워크 보급률도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와이파이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공장소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편의성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해율은 거의 100%였고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검토해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한국만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치안도 한국 못지않게 안전했어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교통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덜란드나 캐나다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복지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도시들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어요.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호치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인구 이동 통계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으로의 이주 신청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작년 한 해 동안만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유럽, 호주 같은 선진국 출신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다른 동기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IT 전문가, 의료진, 교육자, 예술가, 심지어 은퇴자들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일반적인 경제 이주와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들도 살펴봤어요. 각국의 주요 매체들이 한국 이주 현상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문화적 매력이 분명한 요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인구 이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히 한국의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설명하는 진짜 이유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것 같았어요. 통계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원인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어제 공항에서 본 그 표정들, 그 분위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오후 3시 명동 거리로 나왔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진실이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속에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명동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였으니까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리에 나서자마자 느낀 것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였어요. 관광객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일상적인 보폭이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젊은 커플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동양인이었고 남자는 서양인이었는데 둘 다 이곳 생활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관광객이라면 지도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했겠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걸어갔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얼굴은 서양인이었지만 옷차림은 완전히 현지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한국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 꽤 유창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 벤치에서는 한국인 할머니와 외국인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로, 외국인 여성은 서투른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단순한 관광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출입구에서 길을 잃은 듯한 젊은 남성을 봤어요. 아프리카계로 보이는 그는 휴대폰을 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였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문장 구조는 정확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한국인 직장인이 다가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더니 아예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가며 자세히 안내해 줬어요. 급한 일이 있어 보였는데도 상대방이 완전히 길을 익힐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런 장면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도시들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간단한 방향 정도만 알려주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죠. 여기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사시 즈음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어 서적 코너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서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초급 단계를 넘어선 중급 이상의 교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회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책들이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계로 보이는 그녀는 한국 역사책을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본을 함께 펼쳐놓고 비교해가며 읽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분명히 관광객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깊이 이해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서점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래 살던 동네를 걷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나이든 한국인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외국인 여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있는 지하도로 내려가야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유모차 한쪽을 들어주더군요. 감사 인사를 받고도 별것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갔어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배려들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길 안내해주기, 한국어로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시가 지나서 한 전통차 집에 들어가 잠시 쉬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곳의 외국인들은 관광객의 얼굴이 아니라 주민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라면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야 해요. 다음 목적지, 다음 볼거리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여기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목적 없이 산책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여유는 그 장소가 자신의 일상 공간일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근처 식당가로 이동해 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관광객이라면 보통 같은 국적끼리 모여 앉거나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한국인 가족과 외국인 친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워지면서 사람들의 걸음도 더 여유로워졌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낮에 본 패턴이 이어졌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누구도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명동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행자의 설렘도 이방인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일상의 평온함과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홍대 지역으로 향했다. 어제 명동에서 본 현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홍대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서도 주변을 관찰해 봤는데 이미 지하철 안에서부터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역에서 대형 가방 2개를 든 서양인 남성이 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분명히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는 이삿짐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날을 맞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지도를 보며 어디서 내려야 할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슬쩍 그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더니 자신도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서양인 남성은 고마워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학생은 단순히 길만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 정보까지 알려줬습니다. 어느 마트가 저렴한지, 24시간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택배는 어떻게 받는지까지 설명해줬어요. 마치 오래 사귄 친구에게 조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아직 번화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는 좋았어요. 역시나 이곳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밀집 지역으로 걸어가던 중 한 골목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성이 큰 상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에서 나오던 한 아주머니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서툰 것 같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단어들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가더군요. 몇 분 후 아주머니가 혼자 내려오는 걸 봤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다른 도시들에서 겪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청하기도 전에 도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시 즈음 한 대학교 근처로 이동했어요. 학기 중이라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잠시 앉아 관찰해봤는데 여기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한국인 학생 2명과 외국인 학생 1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에게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기숙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의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귀찮아하거나 서둘러 끝내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학생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제출하러 가는 길까지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주변 식당가로 이동해봤어요. 12시 정각에 학생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자연스러운 도움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메뉴를 보며 망설이는 외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걸 주문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메뉴 하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정도는 어떤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양은 많은지 적은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리고는 처음이라면 이런 걸 먼저 시도해보라며 구체적인 조합까지 제안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도 지켜봤는데 그 한국인 학생은 외국인. 학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면서 젓가락 사용법까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의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 홍대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말이 아니어서 조용했는데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 한국어 공부를 하는 젊은 외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영어는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천천히 한국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가 공부하는 한국어 교재를 보시더니 발음을 교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벤치를 봤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 즈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큰 가방을 메고 지도를 보며 헤매는 중년 외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직장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직장인은 바쁜 듯 보였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외국인 남성에게 다가가서 어디로 가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길을 찾아주더니 지하철 노선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설명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는 아예 지하철역 안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표 구입하는 방법부터 환승하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방향 지하철을 타야 했는데도 말이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그 직장인은 외국인 남성에게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번역기, 지도, 대중교통 앱 등을 하나하나 다운로드해주면서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연락처까지 남겨주며 혹시 모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도움은 질문을 받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순간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반사작용처럼 자연스러웠어요. 3시가 넘어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홍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지역이었지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했어요. 오피스 빌딩이 많은 곳이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빌딩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무거운 상자를 든 외국인 여성을 봤어요. 분명히 이사 짐인 것 같았는데 혼자서는 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상자를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층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 빌딩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1층에 편의점이 있고 지하에는 식당가가 있다는 식으로요. 마치 이 빌딩에 새로 입주한 이웃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계획되거나 강요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탄 외국인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어주고, 누군가는 짐을 들어주고, 또 누군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팀워크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이 필요 없는 도움이었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도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외국인들을 이곳에 머물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았어요. 낯선 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언제나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말입니다. 셋째 날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러시아워 지하철은 어느 나라든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공간 말이에요. 하지만 이날 아침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호선 지하철이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 시청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차내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출근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쓰러진 지 불과 3초도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바로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머리를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빨랐어요.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 더욱 놀라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쓰러진 남성의 이마에 대어줬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지하철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리러 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할 분담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다른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119 신고를 한 대학생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환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의식은 있는지, 호흡은 정상인지 등등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5분 정도 지나서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을 받은 역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했고 승객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도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도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즉시 길을 비켜줬고 초기에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들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했어요. 환자가 언제 쓰러졌는지, 의식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지하철은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1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2030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의무감에 떠밀려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전 9시경 목적지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방금 경험한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 가서 옆 테이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직장인이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격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구급차가 빨리 와서 다행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더욱 흥미로웠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호부조가 이 사회의 기본 설정값인 것 같았어요. 오후에 다른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 도 있었고 아침에 본 것이 특별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4호선을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큰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여서 혼자서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캐리어 한쪽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반대편을 잡아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역시 별다른 말도 없이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졌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려고 하니까 앞에 타고 있던 젊은이가 바로 내려와서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옆에서 부축해드렸어요. 할머니도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도하게 감사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에서 본 응급 상황 대응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일상인 사회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당연히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즉, 응급 상황의 빠른 대응은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라 평상시 습관의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는 문화가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반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았어요. 안전망이 단순히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촘촘히 짜여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5시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다. 오후 내내 이태원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은 동네라서 이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던 참에 며칠 전 홍대에서 만났던 그 대학생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삿짐을 도와주던 그 학생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혹시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한국 음식도 맛보고 현지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명동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예상보다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친구들 5명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었는데 전공도 제각각이었고 성격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것은 테이블 배치였어요. 큰 원형 테이블에 모두가 둘러 앉았는데 테이블 중앙에는 커다란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는데 8명이 함께 먹기에 충분한 크기였어요. 그 주변으로는 다양한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서구 사회에 익숙한 저에게는 낯선 방식이었거든요. 보통은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각자 먹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위생적인 면에서도 개인 접시에 따로 담아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 제 그릇에 찌개를 떠서 넣어주고 다른 사람은 맛있는 반찬을 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는 구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의 리듬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젓가락을 놓고 들었고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제게 김치를 권하며 설명해 줬습니다. 이 김치는 식당 사장님이 직접 담근 거라고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특별한 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줬는데 마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제가 찌개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밥에 찌개를 부어서 비비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두부 한 조각을 제 그릇으로 옮겨주더군요.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서로의 그릇을 살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한 학생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였는데 잠깐 통화를 하더니 어머니께서 안부를 묻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전화기에 대고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제게도 인사를 드려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색하긴 했지만 간단히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매우 반가워하시며 한국 음식은 잘 맞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관계를 확장하고 깊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던 제가 몇 시간 만에 이들의 관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6시가 넘어서자 디저트로 식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큰 주전자에 담겨 나와서 모두가 나누어 마셨어요. 차가운 식혜를 마시며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각자의 꿈과 고민,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다르더라고 했어요. 각자 주문하고 각자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은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문화가 불편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롭다며 항상 같이 먹자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가장 그리운 것이 함께 먹는 식사라고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저녁 7시 반이 되어서야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시간 넘게 함께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돈을 모아서 함께 지불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도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진솔한 감정들이 오갔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최근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각자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것도 함께 식사를 나눈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모두가 제게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다른 음식도 함께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경험한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음식 자체도 맛있었지만 그보다는 함께 나누는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런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일지 상상해봤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가장 빨리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사 문화일 것 같았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진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각자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관계와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도 있고 자신만의 음식을 조용히 먹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따뜻함 때문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먹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혼자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곳, 그래서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외롭지 않은 곳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국만의 매력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는 문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오전 10시 케이트 브라운은 종로구청을 찾았다. 취재용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았거든요. 긴 대기 시간, 불친절한 공무원들, 끝없는 서류 요구 등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자마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어떤 업무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직원은 짜증내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근차근 상황을 물어보더니 정확한 담당 부서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3층 민원실로 올라가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 인원이 상당했지만 번호표에는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약 25분 정도였는데 실제로도 거의 정확했어요. 대기하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봤는데 다른 시민들의 표정에서 특별한 긴장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니 담당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무원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잠재적인 문제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서류에 작은 실수가 있을 때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며 직통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한국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오후 2시, 이번에는 근처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확인차 가본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보험 적용 여부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원 1층 접수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제가 외국인임을 확인하자마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 창구로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보험 적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음 방문 시 준비해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석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제 상황을 이해하고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줬어요. 증상에 대해 물어볼 때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도 각 약의 용도와 복용법을 영어로 적어서 따로 줬어요. 그리고 혹시 약을 먹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 환자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는 각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약봉지에도 영어로 복용법을 적어서 붙여줬습니다. 오후 4시에는 근처 주민센터도 들러봤어요. 거주신고 관련 문의가 있어서였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외국인 민원인을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직원은 거주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알아두면 좋은 다른 행정 서비스들까지 소개해줬어요. 건강보험, 세금, 교통카드 할인 등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리된 자료로 건네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시민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분명히 있었어요. 규정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는 방향이었어요. 저녁 6시경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들러봤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였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세무서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곳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복잡한 세법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담료나 수수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시스템 전체의 일관된 태도였어요. 개별 직원들의 개인적 친절함을 넘어선 시스템 자체가 가진 철학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철학은 바로 시민을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의 불안감은 정말 크거든요. 언어도 서툴고 시스템도 모르고 실수할까봐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공공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 한다는 신뢰감 말이에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스템과 시민 사이에 쌓인 상호 신뢰의 결과일 거예요. 시스템은 시민을 믿고 시민도 시스템을 믿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협력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 같았어요. 개인의 안전망이 튼튼한 곳,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여섯째 날 오후 4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빼곡히 적힌 취재 노트와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런 기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몸으로 느낀 경험들 속에 있었어요. 공항철도가 서울역을 지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 길을 처음 지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의 풍경이었다면 지금은 각각의 건물과 거리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관찰을 계속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자연스러운 배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돕는 순간적 판단,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세심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장면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기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생각이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 전 입국장에서 본 그 사람들, 여행이 아닌 정착을 위해 온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높은 임금이나 더 좋은 일자리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라면 다른 선택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생활비, 서구 사회의 개인적 자유 등 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조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었어요. 첫째 날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의 설렘도 이방인의 불안함도 없는 표정들이었어요. 마치 오래 살던 동네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특별함이었던 거예요. 둘째 날 목격한 자발적인 도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도움, 상대방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함께하는 끈질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움. 이런 문화 속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될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지하철에서 본 응급 상황 대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3초 만에 시작된 응급처치, 저절로 이뤄진 역할 분담,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담담함. 이것은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안전망처럼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넷째 날의 식사 경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과정.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를 통해 낯선 사람에서 친구가 되는 변화. 여기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다섯째 날 경험한 공공서비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는 시스템의 태도,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쉽게 만들어주려는 노력들. 이런 경험들은 이 사회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을 줬어요. 이 모든 경험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계산해서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높은 임금, 좋은 복지, 안전한 환경, 깨끗한 자연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이 누리는 혜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출국 게이트에서 마지막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혼자 식사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 거고, 응급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고 있을 거고, 공공기관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이 사회만의 독특한 매력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최고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체류가 되고 체류는 정착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이 현상의 핵심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선택, 함께하는 선택, 배제하지 않는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기내에서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취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이 있어서. 이 한 문장으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기사를 읽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주가 아니에요.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관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곳,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곳,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적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정서적 거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주의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관계의 온도는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을 발견한다면 그곳으로 향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2시간 후 본국에 도착했을 때 케이트 브라운은 이미 다음 기사의 제목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의 선택들. 이 제목으로 시작될 기사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벌써 기대가 됐습니다. 취재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그 특별한 일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